안녕하세요. 조성대 박사의 생인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몸 건강을 살필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이 대소변의 상태인데요. 소변 안에는 다양한 노폐물과 전해질 성분이 섞여 있기에 냄새가 나는 것이 정상이지만 평소와 다르게 심한 악취가 나서 놀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소변에서 악취가라는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과연 그 원인과 치료법은 무엇인지 먼저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소변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전신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소변의 상태입니다. 소변의 상태라는 것은 소변의 색깔의 변화 또는 소변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나쁜 악취가 나는지 또는 소변의 상태, 예를 들어서 거품이 많이 난다든지 또는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거나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마려워서 갔는데 잘 안 나와요. 그렇다고 잘 안 나온다고 이뇨제를 막 쓸 수는 없잖아요. 또 소변이 시원찮으면서 가보면 급하고 속옷을 내리기 전에 옷에다가 절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변의 상태는 사람 몸의 오장육부의 상태를 나타내는 오장육부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소변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 정말 이건 큰 병이 아닌지, 이 소변에서 악취가 나다가 나중에는 몸에서도 이상한 냄새가 난다, 심해지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의학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고 병을 치료하고 소변의 상태를 치료해 줘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변에서 악취가 나는 원인은 두 가지. 물론 이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적으로 볼 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내열이라고 그랬습니다. 내열. 내열이 이건데요. 내열. 내열? 안에서 불이 났나? 내열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 아무리 식사를 잘해도, 아무리 잘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 있죠? 내열 있는 사람입니다. 안에서 오장육부의 상태가 너무 뭔가 모르게 항진되어 있는 거예요. 내열이 발생하면 진액을 말리고, 진액을 말리면 살이 찔 수가 없지요.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지죠. 날카로워지죠. 예민하고 날카로우면 어때요? 피를 말리는 성격이니까 자신의 피를 영화를 못 누리게 만드니까 어때요? 또 마르겠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열을 재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본인은 느낍니다. 열이 나는 것 같이. 아이고, 나는 오후가 되면 열이 나. 아침에 일어날 때 열이 나. 밤에 잠잘 때 열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이 열이 나는 것이
땀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땀으로. 바짝 마른 사람이 땀이 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땀이 나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밤에 잠잘 때 자기는 뒷머리가 뜨거워서, 등이 뜨거워서 닿는 곳이 뜨겁다는 거야. 그래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다. 이것도 다 내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생기는 모습이 둥글럽적하겠어요? 날카롭고 뾰족하게 생겼겠어요? 날카롭고 뾰족하죠. 갸름하고 미인형이에요. 미남형이에요. 미남, 미녀 쳐놓고 성격이 원만하고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죠. 날카롭고 예민하고 그렇다고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날카롭고 예민하고 똑똑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떠냐? 성격이 어떤 때는 불과 같을 때가 있어요. 정말 아니면 죽어도 아닐 때가 있어요. 감정의 변화가 많을 때가 있어요. 생각이 많아요. 미리 걱정해요. 앞서서 걱정해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남 미녀형이 이게 둥글럽적하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되게 미남 미녀형이라고 그러죠. 내가 잘못 그리죠, 그림을. 그 이렇게 생겼는데 뾰족해. 옆에서 보니까 호도호떡하고 뾰족해. 이걸 뭐라 그랬냐? 돌출형이라고 그래요. 돌출형. 이 돌출형들이 내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칠정조열이라고도 하는데, 칠정조열이라고 하는 이런 열이 나는데 이유 없이 그렇게 땀을 많이 흘려요. 그리고 늘 감기병 같은 게 달고 살아요. 그리고요, 한의학에서 이렇게 넓적하게 생기면요, 둥글넓적하게 생기면 비위가 나쁜 겁니다. 대개 위장병을 많이 앓아요. 그런데 이렇게 갸름하게 생긴 형은 한열을 주관한다고 그래요. 갱년기 증상 같은 것도 심하게 겪어요, 나중에. 열이 났다 식었다 하기 때문에 추위도 많이 타요. 열이 날 때는 어때요? 그 열이 진액을 말리니까 피부가 부드럽지가 않고 건조할 가능성이 많죠. 또 열이 나면 열이 위로 올라가요, 밑으로 가요? 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윗머리가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윗머리가 빠져서 고민을 해요. 이런 데다가 만약에 털이 많다, 색깔이 희지 않고 검거나 푸르다, 이러면 내열이 더 심한 거예요. 눈썹이 진한 사람을 보면 뭐든지 하나에 미치면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이 있어요. 노력가예요. 노력한다는 것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데를 뜨니까 과로가 되겠죠. 과로가 되면 진액이 모자라지겠죠. 피가 모자라지겠죠. 그럼 뭐예요? 열이 나죠. 그럼 피부가 마르고 살이 찔 가능성이 없고 멍이 잘 들어요, 특징이. 그래서 이런 내열에 의해서 피가 마르고 진액이 마르니까 어때요? 소변에서 냄새가 진하게 날 수가 있어요. 이게 진하다 보면 나중에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열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장기도 변화시켜요. 혹도 생기게 해요. 옹저도 생기게 해요. 열은 화예요. 화가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뭐예요? 염이에요. 염증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에? 염증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염증 반응. 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나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에 악취가 난다. 이러면 소변에서 악취가 난다 이러면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꼭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소변에서 악취가 나는 게 뇌열에 의해서 나기도 하지만 심장열에 의해서도 나요. 심장열에 의한 건 어떠냐면 대개 보면 얼굴이 붉어요. 코가 뾰족해요. 코가 뾰족해요. 눈이 동그라요. 새가슴이에요. 가슴이 오면 새가슴이에요. 또 피부 묘기증이라 해서 이렇게 긁으면 빨갛게 일어나는 사람들 있죠. 그 피부 묘기증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증상들이 잘 나타나는데 이 심장은 변과 한을 주관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이치가 있습니다. 변과 한이에요. 변은 뭐예요? 대변과 소변이에요. 소대변이에요. 그래서 소변에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소변이 심장열을 받으면 소변에서 악취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장열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얼굴이 붉고 걱정 근심이 많고 악몽을 꾸고 이빨을 갈아요. 치아를 잠잘 때 치아를 갈아요. 실제로 심장에 통증이 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민이 많고 감정의 폭이 커요. 웃다가 잘 웃어. 금방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 가지고 웃다가 울고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고 하다 보면 이것도 진액을 말리죠. 스스로 볶는 사람이에요. 왜 볶느냐? 잘하려고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볶아. 아니 이 세상에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흠이 요만큼 있으면 그게 용납이 안 돼요. 남편한테도 요만큼 흠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식한테도 요만큼 흠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친구한테도 요만큼 흠을 안 보이려고 그래요. 직장 동료한테도 요만큼 흠 보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 어때요? 스스로 자신을 볶는 것이죠. 피를 말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소변에 영향을 미쳐서 소변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에서 악취가 나는 현상은 사실은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한의학에서는 소변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 나쁜 냄새가 나는 경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로 보고 여타 증상들을 바라보아서 그의 원인을 찾아서 뇌열에 의한 것이냐 심장열에 의한 것이냐를 찾아서 그에 맞는 한약을 쓰거나 침치료를 해주면 여러 가지 불편하게 동반되는 증상들이 좋아집니다. 또 소변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의 치료는 소시오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뇌열에 의한 경우 소시오탕을 씁니다. 뇌열은 충분히 설명드렸죠. 또 양열 사물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눈썹이 진하고 마른 사람의 경우입니다. 혈이 조하죠. 조급증이 있죠. 말하자면 요거를 내상인데 조잡인데 혈어조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혈어조잡은 뭐냐면
스스로 자신을 볶아서 피를 말려서 소변에 악취가 날 수가 있고 속이 쓰리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피부에 이상이 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양열사물탕을 써주면 소변에서 악취가 나는 현상이 없어집니다. 이와 같이 한약에서는 소변에서 악취가 날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원인 되는 부분을 치료해주면 여러 가지 동반되는 불편한 증상들이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소변에 악취가 나는 경우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삼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소변에서 악취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또한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증상인데요. 소변에서 악취가 나다가 한의원에 방문한 경우가 있었나요? 네, 70대 된 여성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몸이 여기저기 많이 안 좋은데요. 특히 소변에서 악취가 나는데 딸이 이야기하기를 엄마 소변에서 소독약 냄새 또 몸에서도 소독약 냄새가 난다고 했었는데 한방 치료를 받은 후 이런 소변에서 냄새나는 불편한 증상이 없어지면서 여러 가지 경우 좋아졌던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네, 소변 악취 외에 동반되는 증상들도 소개해 주시죠. 네. 소변에 악취가 나는 것 이외에 이방과 생식기가 너무 헌다. 2개월 전서부터는 혀가 쫙쫙 갈라져서 전혀 맛을 볼 수가 없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네, 혹시 환자는 전에 병을 앓은 적이 있었습니까? 네,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이 여기저기 많이 안 좋았는데 전에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베제트병약을 16년간이나 복용 중이라고 했습니다. 얼굴이 붉으면서 입술이 얇고 코가 크고 높으면서 뾰족했습니다. 이와 같이 얼굴이 붉으면서 입술이 얇고 코가 뾰족하면서 높다는 것은 심장화와 연관된 여러 가지 병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네, 이렇게 생김새를 살펴본 후에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습니까? 네, 심장화에 의해서 입안이 붓는 것, 생식기가 허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선 구설문에 황련탕이라는 약을 투여하였습니다. 네, 이 황련탕을 복용한 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황련탕을 한제 복용한 후에 혀가 부었던 것이 조금 불편한 것이 덜어지면서 맛을 조금 알겠다고 했습니다. 갈라진 것은 거울을 보니까 그대로인데 그래도 불편함이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밤에 입이 마르던 현상, 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게 절반 정도 줄었고 눈이 침침한 것은 아직도 좋지 않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이런 현상도 있었는데 조금 덜하면서 소변을 보니까 악취가 났는데 또 소독약 냄새가 몸에서 난다고 했었는데 이런 냄새가 좋아졌던 것입니다. 생식기 허는 것 같은 이런 현상도 좀 편안해져서 베제트병약을 조금 줄였다고 했습니다. 네, 증상들이 정말 많이 호전된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는 어떤 처방을 내리셨나요? 네, 같은 처방을 첫 번째 약으로서 많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처방을 냈습니다. 황련탕이라는
약을 투여 다시 했는데요. 환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효과가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몸 상태가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대소변에서 원래 썩는 냄새가 났었는데 요즘은 냄새가 안 나서 몸이 깨끗해진 기분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 밤낮으로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 가끔가다 가슴이 옥죄는 뭐가 막힌 듯 답답한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눈이 잘 피곤하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은 그래도 그전보다 훨씬 덜해졌고 밤에 입 마르던 것도 훨씬 덜하면서 이번에는 베제트 약을 그렇게 오래 복용했었는데 거의 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혀, 생식기 안 허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져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불편한 증상이 꽤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는 어떤 치료를 해주셨나요? 네, 두제 쓸 때까지 많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처방도 그대로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약간 가감이 됐습니다만 기본 틀은 같은 황련탕을 주로 썼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는데 소변 냄새도 없어졌지만 손목에 담개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수술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수술하기 전에 없어진 겁니다. 환자가 어느 날 손을 보니까 손목에 담개가 없어져서 깜짝 놀랐답니다. 손목이 이렇게 볼록하게 혹이 나왔었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또 우측 팔 안쪽에 있던 사마귀도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몸이 좋아지면 혹이라든지 사마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는데요. 이마에 여기 사마귀 같은 게 났었는데 한약을 복용한 후에 없어졌어요. 네, 지금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혀가 아직은 편치 않은데 그래도 그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편안해졌다. 대변을 간혹 지리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훨씬 숫자가 줄어들었고 그래도 아직은 가끔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기운이 나고 아주 요새는 기운이 나서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장경인대 증후군입니다. 장경인대 증후군은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흔히 들을 수 있는 병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경인대라는 것은 인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는데 장경인대는 뭐냐면 골반 바깥입니다. 골반 바깥. 골반 바깥에서 이 측면으로 재봉틀선 있죠. 옷의 재봉틀선. 그걸 따라서 허벅지 바깥, 무릎의 측면, 정강이 뼈까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어진 인대예요. 이걸 장경인대라고 합니다. 이 장경인대가 고장나면 이 무릎이 제멋대로 놀아요. 예. 이 장경인대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생겨서 거기에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장경인대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장경인대는 고관절과 무릎 관절을 지탱해서 다리를 바깥으로 돌아가거나 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굉장히 중요한 인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장경인대 증후군은 장경인대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주로 무릎 바깥쪽에서 위로 2cm 되는 윗부분에 통증이
가장 많이 유발됩니다. 그만큼 이 무릎이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물론 다 중요하죠. 발목도 중요하고 무릎도 중요하고 고관절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많이 무릎의 위쪽에 2cm 되는 곳에 측면에 이상이 잘 나타납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펼 때 또는 무릎 바깥에 찌릿한 통증이 지속되며 특히 무릎을 30도 정도로 굽혔을 때 통증이 가장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30도 정도. 오르막길보다는 내리막길에서 통증이 더욱 심하게 느껴지는 것이 장경인대 증후군의 특징입니다. 장경인대 증후군에 생기는 원인은 충분한 스트레칭 없이 무릎을 굽히고 펴는 동작이 많은 등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장경인대와 무릎뼈 사이의 바깥쪽에 마찰이 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쓴 거죠. 무리하게 준비 운동도 안 하고. 이거는 선천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러나 선천적인 경우보다도 후천적인 원인이 더 많습니다. 서양의학적인 치료는 간단한 경우 충분한 휴식으로 완화가 되죠. 냉찜질이나 마사지, 물리치료로도 도움이 됩니다.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소염진 통제라든지 주사요법 같은 이런 요법을 쓰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장경인대 증후군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는지, 여기 각기라고 그랬는데 이 각기는 다리각자입니다. 비타민 부족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리각자예요. 다리각자. 각기예요. 다리각자. 다리가 아픈 거예요. 허리 다리가 아픈 거. 다리가 아플 때는 대변을 소통시켜서 대변이 소통이 안 되면 다리 쪽으로 아픈 통증이 나타나는데 무릎의 측면 쪽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냐? 평소에 식사를 잘하고요. 대변이 나가는 게 시원찮은 사람입니다. 늘 들기는 잘 드는데 항상 대변이 시원하게 안 나가요. 이런 사람은 무릎에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앞쪽으로 아프냐 측면으로 아프냐에 따라 다른데 측면으로 아플 때의 경우 이런 경우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침치료로는 위정격, 위승격, 담정격, 담승격 같은 거를 쓰는데 잘 치료돼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뜸법까지도 쓰기도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변으로 독기를 빼내야 여기에 독기가 염증을 안 일으키기 때문에 신기하게 치료됩니다. 대개 잘 먹고 살이 자꾸 찌고 가슴이 자꾸 커지고 입술이 두툼하고 얼굴이 둥글럽적하고 눈딱부리가 두툼하고 이런 사람 잘 먹는데 아까워서 안 나가 대변으로. 이러면 몸에 독기가 쌓여서 그게 피부로 갈 수 있고 무릎으로 갈 수 있고 머리로 갈 수 있고 옆구리로 갈 수 있고 옆구리가 아파져. 어떤 사람이 왔는데 옆구리가 아프다. 보니까 대변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왔는데 무릎에 통증이 있어. 보니까 대변 시원찮아. 대변을 소통시키면 돼. 어떤 사람이 피부 묘기증이라 그래서 전신이 그냥 막 가렵고 긁으면 쭉쭉쭉쭉 일어나. 근데 보니까 대변 소통을 못 시켜. 입술을 보니까 잘 드시게 생겼는데 대변을 소통을 못 해. 이럴 때 대변으로 독기를 빼버리면 좋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한의학은 체질에 따라서 구별해서 치료하는데 부위를 보고 측면이니까 반화작용탕을 씁니다. 양면경 수별로 인했을 때는 단기점통탕 같은 걸 써요.
기과형으로 얼굴이 각이졌을 때는 빈소산을 씁니다. 간암과 콩팥의 기능이 저하됐을 때는 독활기생탕을 쓰기도 합니다. 또 선천적으로 안 좋을 때는 신기환, 혈기가 훼손돼서 올 때는 환기시포탄. 이건 노인성이죠. 위증이라는 건 다리가 말라 들어가고 약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자열량건탕을 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장경인대 증후군 같은 허리 다리병이 왔을 때는 성내지 말아야 되고, 말을 크게 하지 말아야 되고, 발을 너무 차게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병은 낫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200~300보를 걷고, 아침을 잘 먹고 저녁을 적게 먹고, 성생활은 또 술은 가능하면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 근본적인 치료를 됩니다. 장경인대 증후군이라는 것은 흔히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면 장경인대 증후군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 주제는 장경인대 증후군이었습니다. 장경인대 증후군, 병명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네. 이 질환으로 고생하다가 치료에 성공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이 장경인대의 이상 때문에 한의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60대 남성입니다. 이 남성도 장경인대 증후군이라는 병명을 얻고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보았으나 원활치 않아서 한방 치료를 위해서 내원하였던 것입니다. 이분은 어느 분이 자기가 다리가 안 좋아서 한방 치료를 받고 좋아졌다. 그러니 가봐라. 이래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한테는 감히 자열양근탕이라는 위증을 치료해주는, 위증에 의한 장경인대 증후군을 치료해주는 이런 약을 투여해서 좋아졌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위증에 의한 장경인대 증후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위증이란 무엇입니까? 위증이라는 것은 다리가 가늘어지고 약해지는 것, 힘이 없어지고, 그것은 습열이라고 해서 습기와 열독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장경인대 증후군도 습열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습열에 의한 것은 다른 치료로는 잘 되지가 않습니다. 습열을 없애주는, 그리고 다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다리가 제 역할을 하게 해주는 이러한 한방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도 습열을 제거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약인 창출과 황백이 들어있는 그런 약을 투여했더니 좋아졌던 경우입니다. 네, 습열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도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습열이라는 것을 판단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볼 때 얼굴이 부은 듯 하면서 이렇게 혼탁하고 때깔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얼굴이 둥글럽적 이렇게 하죠. 이 사람은 키도 컸습니다. 얼굴이 부은 듯 맑지 않은 탁한 것이죠. 이런 것은 습열에 의한 것이라 판단되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올 수 있다는 그런 표시가 되기 때문에, 또 이분이 목에 쥐젖이 났는데 이것도 바로 습열에 의한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습열이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인데, 얼굴이 부탁하면서 이렇게 부은 듯한 이것을 이제 부탁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습열의 병의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환자가 호소했던 증상들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무릎 좌측이 구부러지지 않는다. 그다음에 허리가 아프다. 피곤하면 온몸이 다 아픈 것 같다. 한 군데 아프면 다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서 장경인대염이라는 그런 병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픈 좌측 다리가 가누어지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음주를 못하는데 음주만 하면 귀에서 소리가 나고 5, 6개월 전에 밤에 2시간마다 5, 6개월 전부터 밤에 2시간마다 소변을 봤는데 소변이 많이 나오지도 않으면서 소변 마려운 것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서 아침에 너무너무 피곤을 많이 느낀다고 했습니다. 왼쪽 잇몸이 좋지 않고 당뇨도 40대부터 알았다고 했습니다. 우측 내 눈곱이 자주 끼고 팔시림, 또 원래 감기도 잘 안 걸리는데 최근 들어서 골골 감기 몸살 비슷한 증상이 자꾸 일어나고 무릎이 아파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았는데 좋지 않았고 앉았다 일어나면 띵 하는 어지러움증이 있고 가끔 허리도 아프다고 했습니다. 네,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이렇게 증상이 많고 복잡할 때는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얼굴이 붉으면서 부탁적하기 때문에 습열에 의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 다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가늘어지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더군다나 거기다가 소변을 밤에 자주 보는, 밤에 충전을 해야 되는데 밤에 오히려 소변을 봐서 진액을 빼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다리가 이런 장경인대 증후군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어서 자열 양근탕에 토사자, 구기자, 익진, 사상자, 소해양 등을 가미해서 투여했습니다. 자열 양근탕에 이 약을 같이 투여한 것은 밤에 소변이 잦은 것을 치료해 줌으로써 진액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다리의 통증, 다리의 불편함을 빨리 치료해 주기 위함입니다. 네, 치료 결과는 어땠습니까? 총 6개월 정도 한약을 복용했습니다. 침치료도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를 했는데요. 우선 밤에 소변 보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왼 무릎의 상태가 상당히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다리를 쭉 펴면 발바닥에 쥐가 나려고 하는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겨울이면 다리에 반점이 생겼었는데 이번 겨울에는 그렇게 생기지 않고 잘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목의 쥐젓이 없어진 듯한 이런 느낌이 들면서 전신적으로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다리도 많이 편안해졌다고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소변에서 악취가 그리고 장경인대 증후군 이 2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건강한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